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고급정책연구소장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웨비나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이슈 및 소통위원회가 주관해서 원자력 관련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 자료와 팩트 체크를 통해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년의 시리즈로 개최될 것입니다. 이 웨비나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국내외 원자력 정책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원자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였고 현 정부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류의 생존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2050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탈탄소와 탈원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2050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공급을 하자는 RE100과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는 카본 프리, CF100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자력을 배제하고 탄소 중립, 무탄소 에너지 사회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이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과연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울산과기원의 방인철 교수님, 법무법인 광장의 박상길 박사님, 중앙대학교의 정동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짧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방인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의 방인철입니다. 예, 오늘 박상길 재미있는 박사님.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예, 박상길 박사님. 박상길 박사님 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박상길입니다. 예, 정동욱 교수님. 네, 중앙대학교에 근무하는 정동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처음 하는 웨비나이다 보니까 먼저 한국원자력학회의 수석 부회장이신 중앙대학교의 정동욱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또 나중에 패널 토론에도 참석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서두에 이기복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원자력을 둘러싼 여러 이슈가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을 둘러싼 이슈와 또한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또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 이슈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웨비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약 20초의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가끔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방송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우리가 꼭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수출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방인철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속 RE100과 CF100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인철 교수님 먼저 화면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소거와 비디오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후위기 속 RE100과 CF100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면 아리백하고 CF백 둘 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게 처음에는 생소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실제적인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기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쓰는 전기도 사실 에너지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색깔별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채택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색들을 채택할 것인가, 거기에 어떠한 가중치, 즉 혼합비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첫 화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고요. 그 옆에 지구가 데워지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질병에 의해서 인류의 삶이 이렇게 마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결국 기후변화도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때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 깨끗한 에너지원을 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빛은 서로 다른 색깔들의 빛들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정오대하고 그다음에 저녁대하고 그다음에 밤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실제 살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다양한 파장들의 색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전기에도 이런 방식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얀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제 다양한 무지개색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기도 사실 한 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엔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현재 전기라는 빛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원들 중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것이 아리백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에는 이제 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하자는 이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소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과연 간헐적이고 지역적 편차가 심한 에너지원만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카본 프리 백이라고 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그다음에 대수력이 추가된 빛을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과연 지구를 구할 빛의 조합이 무엇이냐, 우리의 빛의 조합이 무엇이냐, 결국엔 우리의 선택이 과연 정말 기후 위기를 막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 마비가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현재하고 확연히 다른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도 사실 요즘에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과 정확한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백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좀 물음표가 있지만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사실 이것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앞두고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가 이제 주관을 해서 만든 캠페인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현재까지 25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비영리단체에 이 선언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SK가 최근에 선언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CDP에서 저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기업이 이 백 선언을 통해서 물론 시장 신뢰 기준이자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환경단체인 클라이밋 그룹과 CDP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아리100 활동에 일단 동참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확산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리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이제 협력사나 국분 서비스 제공사의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요구받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리100에 동참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사실 근본을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들, 즉 유럽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기업들의 신무역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 2017년 전체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 100%로 달성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아리100을 달성했다는 것을 발표하는 구글이나 애플을 살펴보면 사실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구매 조달하거나 별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라는 것을 이제 이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기부 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발주자들을 뒤따라오는 기업들과 이 지금 리딩하는 기업들과를 차별화시켜서 결국은 지금 독점적인 구조를 선두를 유지하고자 하는 무역 장벽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100의 이상과 현실을 사실 살펴보면요. 기업이 재생에너지원 그 자체를 이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실행하면 마치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원에서 100% 이용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기부 문화의 한 형태로밖에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증서 제도입니다. 보통 REC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정보가 수록된 인증서를 구매하면 되는데 지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해서 PPA라고 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계약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수요자와 구매자가 공급 계약을 맺어서 재생에너지 가치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가능한 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독특해서 전기 생산자, 판매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 생산은 발전회사가 하고 전기 판매는 한전이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100%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한전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자 PPA, 여기서 세 번째죠.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그리고 판매 사업자인 한전, 기업 간 3자 간 계약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현재 전기 요금의 플러스 알파. 결국에는 알파라는 기부금을 하나 추가한 형태인데요. 더 비싼 전기 요금을 내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과 동등한 가치를 확보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죠. 그 다음에 직접 생산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또는 확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CDP의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에너지공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보면은 현재까지 CDP에 정식으로 인정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SK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선언을 해서 1년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SK 모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소를 3조 원을 투자해서 서해 쪽에 짓겠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토양 용도 가치 문제, 즉 염해 농진지, 절대 농진지 따지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국내 아리백 동향을 보면요, 국내 참여에 대한 요구는 커졌으나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미흡하고요. 그냥 재생에너지 이제 그냥 재생에너지 구입해 쓰거나 만들어 쓰면 되는데, 사실 왜 못 쓰는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비싸서 못 쓰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에서 사실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확대를 요구받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방침을 내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제도 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 시범사업을 내고라고 하는데요. 약간 유럽의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 쿠폰이죠. 소비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쿠폰을 마련해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5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쿠폰을 받아가지고 100% 이행한 것처럼 이제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재생에너지 10%만 있어도 마치 100% 사용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인지 여기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장애 요인이 결국엔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이제 사용이 어렵지 않느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기업에게 기부금을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또 기부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 얘기를 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았냐. 정말 기후변화를 막을 수단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의심을 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리백이라는 글자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뜻 자체로 굉장히 좋죠.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언젠가. 근데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닌데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당장 돈이 많은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기부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현실적인 판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해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지금 싸게 쓰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올리는 효과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탄소 제로인 이산화탄소 발생이 과연 줄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다행히도 정부 자문기관이 기후 환경 회의에서 얼마 전에 2050년까지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위해서는 204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무시하고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자문기관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참 다행인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은 결국에는 아리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원 또는 카본 제로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대수력을 포함해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또 최근에 이제 원자력도 이제 소형화가 돼가지고 소형 원자로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거를 포함시킨다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도 만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야 하는 것인지. 근데 다행히 기후환경회의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보시면 되시겠죠. 왜 그러면 아리백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을까? 보시면요. 잠시만. 결국에는 아리백과 결국에는 무엇이 목적이냐 이제 또 합리적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잠시 봤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3월 25일 사진인데요. 중소태양광 발전 업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전체를 보고 IPS 제도를 통해서 REC 구매 인증에 해당하는 쿠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대로 태양광 발전을 중소태양광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수익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REC 같이 하라고 수익을 낼 수 없고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 한전에서는 또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REC를 무한정 기부금처럼 구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로 국제 유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S&P 가격으로 태양광 전기를 별도로 구매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결국엔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태양광 업체들은 전기를 생산해도 또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이제 정산해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REC 전기요금 가치 하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고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현금을 많이 모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안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투자들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이 아리백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REC 가격이 결국에는 이 3자 PPA, 녹색 프리미엄 제도 등을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탄소 배출권 이제 쿼터와 관련해서 연동하게 되면 REC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고 결국에는 신재생하는 중소업체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선언한 3020,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효과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100을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엉뚱하게 다른 과정으로 가는 현상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온 산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리백의 미래의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의 산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25%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합리적인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사실 그 아리백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력계에서는 이 구글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구글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100%, 미국은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적 여건, 즉 데이터 센터가 지역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고 전 세계에 각 지역마다 다른 에너지원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핀란드의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40%의 전력이 핀란드의 경우 40%의 전력이 이, 이 아리백하고는 상관없이 리뉴어블 에너지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자력하고 대형 수력 발전으로 구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글은 우리가 이제 아리백은 아무리 시기를 놓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아리백이든 원자력이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국내 조달하는 것이지 단지 이상적인 아리백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더 큰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책임감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부터 CF100이라는 용어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CF100이라는 구글의 보고서는 아직 충분히 이제 인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에서는 이제 비욘드 100% 리뉴어블이라고 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넘어서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 구매와 공급에 대해서 또는 구매 조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최근의 내부적인 고민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가 독일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전력난에 매우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송배전 라인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오래된 송배전 라인에서 더운 기후와 더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특성상 바람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작은 물씨들이 큰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중에 하나인 PG&E가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소비자들이 개인이든 소규모이든 기업들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0%, 100% 또는 100%한 순수한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업이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단지 재생에너지에 한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의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이러한 글로벌한 이슈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염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리백의 취지가 너무나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가운데 탄소 제로 에너지원에 대해 해당하는 원자력을 다시 고려해서 향후에 포션을 넣어주고 진정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발표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인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기의 색깔을 입히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아리백은 무엇인지, CF100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고요. 또 기업이 아리백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리백은 취지는 좋지만은 비용이 비싸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화력 발전이 보조로 들어가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결국 CF100을 추구해야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해야만 하고 아리백을 넘어 CF100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계 경제와 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상길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별 전략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궁금한 점을 세 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먼저 들어온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는 박상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별 전략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공부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당시에 제가 원자력을 공부할 때는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에너지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류가 맞은 기후 위기라는 그 위기를 원자력이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의
백조가 있는데요. 백조는 말 그대로 하얀새인데 얘는 녹색의 백조여서 그린스완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백조는 하얀데 갑자기 검정색의 백조가 나타났다 해서 세계 경제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블랙스완, 검정 백조가 나타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린스완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태로 위기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BIS라고 해서 세계 결제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CO2 농도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일정했다가 가장 최근 들어서 즉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탄소 배출량인데 저희가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산업 발달이 이루어진 나라로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로 나간다라고 하면 2030년에는 연간 800메가톤의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그런 추산이 있고 그런데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 협약에 따라서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는 2017년도 기준으로 50에서 60% 수준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 50, 60%를 빼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60%는 발전소와 그리고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발전소는 다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 공장도 탈탄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공장은 친환경 설비를 달아야 되고 탈탄소 전력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단가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설비를 달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처럼 산업과 전기 생산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탄소 중립이 현재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석탄이나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배출되었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언제부터 발생했고 그것이 세계 글로벌 패권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기기관차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다 탄소 덩어리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석탄을 영국의 파운드화로만 거래를 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즉 에너지원, 석탄을 잡았고 그것에 거래하는 화폐를 영국의 파운드화를 활용하면서 에너지와 통화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으로 유럽이 혼란할 때에 그때 미국은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석유 대금을 미국 달러화로만 결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달러라는 통화를 세계 기축 통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2001년도에 유로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EU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이라는 탄소를 이제는 유가 증권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탄소를 거래하자라는 탄소 배출권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은 유로로만 거래를 하자라고 시스템을 제안해서 이제는 탄소가 에너지 자원이고 그것을 유로로 결제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라는 유럽연합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제 탄소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이끄는 어떤 원인 제공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를 어떻게 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탄소 중립 전략을 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영국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 11월 17일에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탄소 중립의 전략으로서 10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풍력을 40기가와트 규모로 많이 깔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약 5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확대하고 첨단 소형 원자로 개발을 지원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를 필두로 해서 16개의 중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영국이, 런던이 세계 탄소금융, 녹색금융의 중심이 되도록 나아갈 텐데, 그래서 세계 패권을 잡을 건데 그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은 원자력으로 하겠다라는 영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께서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해서 무탄소 에너지 카본 프리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을 5억 개를 깔고 풍력 터빈은 6만 개를 설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는 기존의 가동 원전은 수명 연장을 통해서 계속 기저 부하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뉴스케일과 같은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여서 기존의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막대한 건설 비용이라는 그런 단점을 혁신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 탄소 중립 전략으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패권, 이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원자력이 또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러피안 그린 딜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탄소 중립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클라이밋 로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법제화를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Just Transition Fund라고 해서 석탄, 화력 등 이제 탈탄소로 넘어가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카본 보더 텍스라고 해서 EU로 수출하는 국가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하면 탄소세,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카본 보더 텍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자 이제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인 팀머만은 가장 최근에 발언하시기를 유럽은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 원자력을 이제 대형 원전을 도입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EU의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론 원자력은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용 후 해결료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은 핀란드의 올킬리오토 원전을 아레바가 지으면서 공기가 2배 이상, 즉 건설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아레바가 경영학과에 들어설고 이제 프라마톰으로 분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지은 원전, 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은 온타임 온버짓으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지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표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는 이것은 좀 과장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호도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원자력계가 충분히 대중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길 박사님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 그리고 에너지 패권과 세계 경제와의 관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정동욱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 2050과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동욱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방희철 교수님께서 우리가 왜 탄소 프리, 카본 프리 100으로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상길 박사님께서는 이제 세계가 에너지 패권주의로 가면서 역시 이 탄소를 갖고서 세계가 경제라든가 또는 정치적으로 이런 데에서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본 프리, 탄소 제로를 향해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원자력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한 점을 갖다 공유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RE100을 넘어서 CF10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방희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타임지 커버입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나온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인데요. One Last Chance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것이지요. 보게 되면 6가지 이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에게 생물들이 혹시라도 멸종의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위협하는 6가지 가장 위험한 요소를 갖다 꼽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예요. 두 번째가 해비텐트 로스, 역시 기후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폴루션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원자력 없습니다. 이 6가지 가장 위협의 원자력은 없어요.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것은 월드 에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경제 포럼에서 파악을 한, 거기서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협의를 해서 컨센서스를 모은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이고요. 세로축은 그 충격 효과입니다. 보시면 기후변화가 가장 이쪽 상단에 있어요. 충격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겁니다. 팬데믹, 우리가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는 이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2015년도에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에 모인 전 세계 150여 개국 대표입니다. 기후변화가 바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원자력 위험하다고 전 세계 150개국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사용후 연료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사용후 연료 때문에 뭐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고 미래 세대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 그림은 스웨덴의 포츠마크 사용 후 연료 처분장 후부지에 대한 안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용 후 연료 용기가 다 이제 훼손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표면에서 이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그 효과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수만 년 후에 발생해요. 이거 만 년입니다. 만 년, 2만, 3만, 4만, 한 5만 년쯤 발생해서 이렇게 나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비하면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 후 연료가 이게 매립점토 사용 후 연료를 갖다 넣게 되면 저장 용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진흙으로 또 감싸요. 그런 것이 다 상실됐다 하더라도 진흙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한 5만 년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좀 더 가정을 해가지고 보관 용구에 결함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1000년쯤 발생해요. 근데 보관 용구에 결함이 있고 거기에다가 매립 점토 구역마저도 다 상시해 또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한 1000년 후에 발생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이 자연방사선 수준입니다. 이게 스웨덴 자연방사선 수준인데 그보다 더 낮아요. 1000년 후에 발생하고 기껏 해봤자 뭐 자연방사선보다 낮은 거. 이런데 사용 후 연료는 1000년 후에나 우리한테 위협이랄 수 있다면은 위협을 주는데 1000년 후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기후변화는 50년 후에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0년 후에 온다 했다가 이제는 50년 후에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협에 먼저 대처하고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1000년 후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50년 후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리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의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한 20여 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입니다. 이걸 다 재생에너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밤이나 또는 바람이 안 불 때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탄소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바람 많이 불고 햇볕 좋을 때는 초과 재생에너지를 갖다 구매해가지고 내가 이 탄소에너지로 산 걸 상쇄하겠다. 그게 아리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리백 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면은 이거 탄소 나오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은 카본 프리로 가겠다. 카본 프리로 가가지고 카본 프리 100% 가겠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카본 프리 100%입니다. 100% 무탄소 에너지. 그래서 재생 에너지와 파란 거,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무탄소 에너지를 하겠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원자력 아니면 수력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자기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자기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녹색은 뭐냐면은 이게 재생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를 가지고 쓴 겁니다. 무탄소 에너지. 그다음에 이 단색 하얀색 뭐 좀 회색 이런 것도 뭐냐면 탄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걸 얘기해요. 근데 핀란드는 좋다 이거예요. 보니까 파란색이 이 녹색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핀란드는 풍력 발전이 좋아요. 태양광보다 풍력 발전이 좋습니다. 풍력 발전은 밤에도 뭐 나오니까. 거기다가 원자력 수력 같은 게 좋습니다. 핀란드 원자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탄소 에너지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게 전력회사입니다. 엑셀 에너지, 미국의 중부를 담당하는 엑셀 에너지인데 2019년도에는 현재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그래요. 카본 프리는 이제 뉴클리어, 원자력이 13%고 윈드가 21%, 그다음에 솔라, 태양광이 3%예요. 그다음에 아더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게 한 41% 되고 나머지는 탄소에서 와요. 코올하고 석탄하고 내추럴 가스, LNG예요. 2030년은 한 80% 하겠다. 이 무탄소 에너지로. 그리고 2050년은 100% 무탄소로 발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자력 빠져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몇 %가 될지는 몰라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되고 뭐 낮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태양광이 좀 더 많이 하겠죠. 또 바람이 좀 더 부는 날이 많아지면은 또 풍력이 많이 하겠죠. 몇 %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력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100%는 달성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CF100 카본 프리 100%를 달성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에다가 가스를 하겠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사실은 재생에너지에다가 초대용량 배터리 하면 됩니다. 배터리로 에너지 저장하면 돼요. 초과로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나올 적에. 배터리 너무 비쌉니다. 아주 너무 비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전기차
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전기차 가격의 절반 넘게가 배터리 값입니다. 배터리 비싸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또 슈퍼그리드 하면 돼요. 우리가 밤일제게 낮은 곳에서 전기를 끌어오면 됩니다. 근데 슈퍼그리드 어느 세월에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국가와 국가가 다 협력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자력 더하기 수력. 이래야지만이 진정한 우리가 카본 프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패널 투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동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이다.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사형 후 해결료 문제는 국지적이면서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향후 50년 안에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이다. 인류는 원 라스트 찬스뿐이 없다. 무엇이 인류에게 시급한 것이냐? 기후위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RE100을 넘어 CF1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 세계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주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은 CF100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CF100 무탄소 에너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CF100을 향하는 에너지 정책과 이를 위해서 탈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포용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대단히 시급하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답변이 있겠는데요. 먼저 제가 방인철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RE100의 이행 방안으로 내년부터 녹색 요금제하고 직접 구매제 또는 뭐 제3자 전력 구매 제도가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 교수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방 교수님 마이크. 저 음소거 예. 방 교수님 음소거가 돼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미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RE100의 또 다른 의미로 한전 이익 창출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전기요금제의 계기 마련이 아닌가. 그래서 RE100을 통해서 녹색 요금제 제3자 PPA를 하게 되면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질적인 인상 효과와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플러스 알파 기부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개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 현실은 RE6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죠. 구글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RE100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도 현실적인 전략이 CF100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이 선진국이 간 길이라고 해서 이제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중소 업체들이 이제 지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REC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한전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RE100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발전사는 생산만 할 수 있고 여기 잠시만요.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특이한데 우리나라 발전사는 생산만 할 수 있고 판매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준 제도로 제3자 PPA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하고 발전사하고 한전이 결국에는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RE100에 해당하는 쿠폰을 마치 RE100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택용,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목요금이라고 해가지고 통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력량당. 근데 이게 원가를 보면 주택용이 사실상 더 비싸야 됩니다. 원가를 보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계속 낮추는 변압기를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산업용은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주택용이 더 비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이 더 비싼 현재 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원가와 반대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는 그 산업용이 주택용의 6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이런 그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송 배전망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고 이 가격이 매겨지게 되면 독일처럼 전기요금이 세분화돼서 송 배전망, 사용요금, 세금, 재생에너지 분담금, 지금 현재의 발전 원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겠고요.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실 비싼 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전 한전 사장님이 얘기하셨죠. 두부가 콩보다 지금 싼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이 콩들의 하나하나 몇 개를 썼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한전은 이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한전의 수익 구조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이제 내놓는 자료들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고 결국에 이기복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결국엔 차례차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이미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리백의 취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기후환경단체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캠페인이었는데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현실적인 문제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격이 비싼 문제,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요. 한국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행하다 보니까 아리백에 아리백이 없고 이러한 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상길 박사님께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유럽 쪽으로 수출할 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지 않아서 그냥 예상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유럽을 상대로 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핸드폰, 전자부품들인데 저는 유럽에 있는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차가 현대차, 그리고 사람들 다들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핸드폰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또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럽연합이라는 시장이 탄소 국경세로 막혀버리면 우리가 카본 프리로 가지 않고 신재생으로 카본 프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인식을 받아서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 관세를 많이 맞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정동욱 교수님, 방인철 교수님과 박상길 박사님 발제 내용이나 지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충해 주실 설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 원자력 이슈 포럼의 주제가 탄소 제로 사회,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은 그 중간 단계고요.
탄소 제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 에너지 플러스 배터리, 그다음에 또 뭐 원자력 플러스 원자력 수력 플러스 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합에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석유, 석탄, 가스가 대략 한 60%, 원자력 뭐 한 20%에 25%에서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기타 에너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에너지 시장에, 특히 전력 에너지 시장의 주역은 화력 발전이었어요. 가스, 석탄, 이것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피면서 이 주인공을 재생 에너지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럼 원자력은 뭐였냐면 사실은 조연이었어요. 한 많이 갈 때가 한 40% 가까이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40% 정도 갔고, 그다음에 뭐 한 30% 정도를 쭉 꾸준히 유지하다가 탈원전하면서 지금은 20%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원자력은 조연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연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에 주연 배우상만 있습니까? 조연 배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볼 적에 주연 배우보다 더 빛나는 조연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화가 살고 또 흥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대 이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짤 적에 우리가 주연 배우 혼자서 뛰는 영화를 만들 거냐 이거예요.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주연 배우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하는 그런 영화는 없다. 그렇다면 그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그 주연 배우 역할에 대해 가지고 원작에 대해서 역할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원자력이 모든 솔루션, 지금 걱정되는 솔루션을 갖다가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뭐 SMR로 갈지 핵융합으로 갈지 어떤 솔루션 갈지 몰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또 좀 조용과 준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트렌드 상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간에 이런 에너지 포트fol리오에서 원자력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이러한 영화의 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포용을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동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들어온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탄소세가 톤당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동욱 교수님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탄소세, 텍스로서 세금으로서 부과하지는 않고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가지고 한국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거래된 가격은 톤당 한 4만 원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패닉 상태. 보통은 톤당 한 3만 원만 넘어간다 해도 기업 경영에 굉장한 압박을 준다 하더라고요. 전력산업뿐 아니라 뭐 철강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톤당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하면서 탄소를 점점 줄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배출권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라도 이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탄소를 쓰던 걸, 석탄 떼던 걸 갖다가 전기를 써야 되고, 그 전기를 갖다가 무탄소 전력으로 공급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기업의 어려움, 산업의 어려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이지만 전력 산업만큼은 2035, 2035년까지 무탄소 전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세를 약 9만 원 정도로 매겨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3만 원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에 큰 영향이 있는데 9만 원이라 그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마지막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희철 교수님한테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현실입니다. 코로나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 공간은 인간의 생활 공간, 식량을 위한 작물 재배 공간,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공간, 이 세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간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고요. 가치가 다른 것이죠.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을 넘어서 100억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신재생으로 하면 비쌉니다. 우리 소고기 비싼 것처럼요.
미국산 소고기 싸고 호주 소고기 쌉니다. 지역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하고요. 우리 원자력 쌉니다. 수입하지 않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우리 기업들 비싼 전기 쓰고 경쟁력 갖출 수 없습니다.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국민들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리백 매우 비싼 길입니다. 아리백 할 수 있는 회사, 대기업 투자로 소규모 영세업자 단기적으로 살려줄 수 있지만 우리 기후 문제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결국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 조합,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CF100이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국민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당연히 해결됩니다. 원자력이 생산한 전기도 색깔을 입히고 기업이 지구를 살리는 프로젝트로 그리고 기업의 본연의 업무인 시장 경제에 맞추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아리백 플러스 알파, 비욘드 아리백, CF100 제도로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희 박사님도 짧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우리 원자력은 인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핵무기를 자유진영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톰 for 피스라고 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깔았기 때문에 값싼 전기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또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동욱 교수님. 저는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깨끗한 공기,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환경주의자라면은 우리한테 지금 닥쳐진 위험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재생에너지만 갖고서 우리가 갖고 원자력은 위험하고 미래 세대의 짐이 되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원전 혐오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정말로 다가온 위험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한테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서 정말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지금 인류한테 닥친 위험을 생각하신다면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의 그 에너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사회자로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웨비나의 내용을 갖다 간략해나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2050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LNG 가스 발전이 이용되고 있고 원자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CO2 발생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CO2 발생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거나 최소한 원전 감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인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대형 원전의 활용, 그리고 2040년까지 중소형 원전 16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변화를 4대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청정에너지 기술로 첨단 원전을 꼽았고 또 상업화를 추진하겠다 하였습니다. 일본도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원전을 재개하고 또 확대하고 있고 유럽위원회도 수소 생산을 위해서 원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나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최고의 기술력과 또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탄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가기후 환경에서도 석탄 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제로로 감축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최적의 그런 국가 전원 믹스를 구성해야 된다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과학적이면서 또한 합리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